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전환포럼의 임재민 사무처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평창평화포럼의 12번째 기획 세션인 기후위기와 한반도 에너지 전환의 과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한반도의 지속가능 발전과 에너지 전환 과제를 논의하며 평야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에 세 분의 발제가 진행된 이후에 이어서는 두 분의 청년 패널을 모셔서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과제에 있어서 어떻게 공동체 협력 방안을 모색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제로는요,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 현황과 한반도 지속가능 발전 협력 방안에 대해서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 지역사무소 남상민 부대표님께서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 현황과 한반도 지속가능 발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발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통일연구원의 황진태 부연구위원님께서 한반도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평화 공동체 구상에 대해서 발제해 주실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운동연합 김춘희 사무총장님께서 한반도 생태평화협력 방안 DMZ를 중심으로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발제가 모두 끝난 이후에는 동국대학교 박진희 교수님을 자장으로 해서 남상민 부대표님, 황진태 부연구위원님, 김춘희 사무총장님, 그리고 청년 패널인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모여서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과 평화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션의 진행을 좌장인 박진희 공동대표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그 기후위기와 한반도 에너지 전환의 과제를 가지고서 세 분의 그 패널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패널 토론을 갖겠는데요. 저는 이제 좌장을 맡은 박진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한반도 역시 기후 위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시급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기후 위기에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편에서는 저희가 어떤 그 평화 협력의 그 내용들을 채울 수 있는 에너지 협력이라든가 혹은 동북아에서 기후 위기에 어떤 협력적인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분의 발제자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내용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이제 바로 그 기후위기에 맞이할 우리 미래 세대와 더불어서 그럼 보다 구체적인 내용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그 모색해보는 그런 패널 토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저희 세션 머무시면서 이 토론에 잘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그 남상민 부대표님께서 그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 현안과 한반도 지속가능 발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각 그 발표자분들께서는 한 15분 정도의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남상민 부대표님께서는 줌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셔서요. 바로 발표 시작 부탁드릴까요? 마이크가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스캅 남상민입니다. 제 슬라이드가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 발표는 지금 제목은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과 한반도 지속가능 발전 협력 방안이라고 잡았는데 그 처음에 주문하신 대로 내용은 에너지 중심으로 했습니다. 보니까 에너지 전환이 이 세션의 주제인 것 같아갖고 아예 에너지 중심으로 내용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하고 있는 동북아 UN 에스캅 동북아시아 사무소는 그 남북한 여기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남북한,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6개국을 담당하고요. 2010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동북아는, 그러니까 여기 바로 한국,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북한, 몽골 이렇게 6개 국가입니다. 근데 제 발표는, 일단 한중일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북아 온실가스 배출을 보면은, 향후 2030년, 2050년 세계적 목표 달성에 있어서 동북아 역할이 대단히 결정적입니다. 전 세계 배출량의 온실가스 기준으로는 33%, 2018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CO2 기준으로는 40% 정도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최근 한국 같은 경우에도 2019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2019년부터 2018년 대비 2020년에 한 10%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소 추세가 이게 추세일지 그냥 지난 몇 년간의 감소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3년 후쿠시마 사고 나고 나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지금 다시 감소 추세에 있는데 2013년 대비 현재 18% 정도 감소를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030년 이전의 피크를 달성하는 게 일단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국가들의 공통적 문제는 아무래도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에너지 또 전력 부분에서 대단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60%, 70% 정도 되는데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20년 동안 급격하게 재생에너지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건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여기는 수력도 포함합니다.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가까이 됐고요. 일본도 20% 이상 넘었습니다. 한국은 6% 수준인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1000기가와트가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합쳐서 600기가와트 되고 그다음에 수력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아무튼 중국의 이런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세계적으로 보면은 재생에너지 가격을 비용을 떨어뜨리고 개도국의 재생에너지가 또 보급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사고 나고 나서 급격하게 태양광 보급이 이루어지고 지금 한 70기가와트 규모로 확대가 됐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기가와트 남짓되죠. 태양광 풍력 자체가. 그래서 그럼에도 세계 국가의 어떤 변화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국의 변화가 지구적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데 아무튼 설비 용량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40%가 넘었었습니다. 지금은 발전 용량 기준으로는 여기 보면 28%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흐름을 얼마만큼 더 가속해야 될지 그게 이제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하고 몽골입니다. 한중일이 대표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 국가라면은 북한하고 몽골은 피해 국가인데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북한이 작년에 발표한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곡물 생산량이 2020년에 뚝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바로 2020년에 대규모 태풍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이 비엔날 리포트를 보니까 재난이라는 디자스터라는 용어가 70회 이상 언급이 되고 있고 기후변화도 한 25회 정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단어 사용량도 농업이라든가 식량에 비해서 오히려 많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도 기후변화 또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에는 1940년대 이래로 평균 기온이 한 2.2도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몽골 같은 경우에 특히 주드라고 해서 겨울 혹한으로 지금 한 평균 4, 5년에 한 번씩 심각하게 수백만 마리의 가축들이 동사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렇게 가축이 동사하면은 목축하는 목축 농가들은 도시 빈민으로 울란바타르 대표적으로 유입이 되고 그 도시 빈민 지역이 대표적으로 또
온실 아니 저 대기 오염의 주요 배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 가축 동사, 농촌의 어떤 농촌 주민들의 도시 난민화, 그 도시 빈곤, 대기 오염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어떤 사례가 기후 변화가 이렇게 어떤 전반적으로 사회 경제적 또 다른 대기 오염이라는 이런 문제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북아 탄소 중립 지금 뭐 동북아 국가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도 뭐 한 나라 빼고는 다 선언을 했고 남아시아 국가도 파키스탄 빼고는 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저 한중일이 특히 NDC 목표 상향함에 따라 갖고 1년에 한 12억 톤 정도 1.2 기가톤을 더 감축하는 국제적으로 보면 효과를 두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EU나 일본이나 EU나 영국이나 미국보다도 더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어프로치 하나는 이제 재생에너지 기반 동북아 전력 경제인데요. 이 논의는 아마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이미 뭐 한국, 중국, 일본 또 다양한 기관들이 나름대로 이 안을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안들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이고 맨 위에 보시면은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중일 뭐 우리 한전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이미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조사도 했고요. 여기 중국하고 일본 연계하는 연타이에서 태안으로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30km입니다.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이미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복잡하게 그려진 거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재작년에 마친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100기가와트 규모로 이 동북아 국가를 연결하는 그 안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갖고 그 관련된 기관들이 뭐 우리나라는 한전, 중국은 중국 전력위원회 뭐 이런 많은 기관들이 동북아 지역 전력 연계 협력체라 2018년에 발족했고 저희가 그걸 에스캅이 사무국을 맡아서 논의를 계속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유럽이 우리한테 크게 참고가 되는데 유럽은 35개 국가가 그 전력망으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개별 국가가 그 소비 생산의 10% 이상을 바로 연계된 전력망을 통해서 공급을 하거나 또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북해, 노르웨이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 연결된 거 보면은 이건 작년 10월에 완공이 됐는데요. 720km 거리로 이 해저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태안하고 중국 거리에 한 2배 이상 거리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북아 차원에서 그 전력 연계는 별로 문제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요. 특히 우리의 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갖고 이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나 특히 출력 제어 문제가 제주도를 보면은 출력 제어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 출력 제어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전력 연계는 중요하고 특히 중국이 재작년에 전력 그 제어한 거 보면은 170 테라와트 아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한 500 테라와트 아워 1년에 생산하니까 한국 총 전력 생산량이 한 30%를 출력 제어를 했습니다. 이런 결국은 지역적으로 연계돼야만 이런 출력 제어나 변동성 문제를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북한의 참여도 중요한데 북한의 그 전기 보급률은 이거는 북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35% 정도로 나와 있고요. 여기 지도에 보면은 미얀마나 파키스탄, 네팔, 파푸아뉴기니도 전력 보급률이 낮은 걸로 나오는데 그래도 그런 나라도 기본적으로 한 70% 수준은 됩니다. 파푸아뉴기니가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그런 거 비하면은 다른 그 전력 보급률이 낮은 국가에 비해서도 북한은 절반 수준에 못 미칩니다.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한반도 에너지 협력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 확대인데 뭐 북한도 이미 그 2016년 NDC에 어떤 규모의 그 개통연계 태양광 또 서해 해상 풍력이 필요하다 이런 규모를 얘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관련된 내부적인 투자도 많이 해오고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도 많이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특히 또 에너지 효율성 개선 부분들은 더더욱 사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동북아 에너지 연계에 북한 참여하는 부분들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그 이미 중국하고 그 전력 공동 생산하고 활용하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압록강의 6개 발전소 중에 한 개는 중국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2개는 북한이 또 중국이 또 3개 운영하면서 50대 50으로 전력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이 6개 댐 규모가 1.8 기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이 동북아 에너지 연계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경험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 있는 또 도표는 그 게이드프라고 그 중국 정부에서 발족한 그 글로벌 그 에너지 연계 그 기구에 제안하는 동북아 전력 연계 방안입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에너지 전환의 가장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전력 연계 부분들과 연계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이것과 연관해서 한반도 차원에서 에너지 협력의 가능성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과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도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그 주제가 넓혀졌습니다. 탈탄소 평화 공동체 구상에 대해서 우리 통일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이신 황진태 연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죠? 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에 있는 황진태 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반도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평화 공동체 구상이고요. 이 제목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주최 측에서 이런 주제를 하면 좋겠다고 제목이 딱 나와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했는데 당연스럽게도 저도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서 발표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여기 오늘 평창 오게 됐는데 저희가 평창 공기도 좋고 한데 평창에 오게 된 게 공기 때문은 아니라 저희가 이 평화라는 화두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은 최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났지만 그 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여기서 열렸고 그 직후에 저희 남북한 간에 이 사진과 같이 정치 지도자들 간에 좀 교류가 다시 활성화될 거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면서 생각했던 거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 2018년보다 더 과거로 간 느낌이 들었고 오늘 오는데 왜 과거로 가는 느낌이 들었지? 서울에서 평창을 오면서 다시 이게 미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진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에 이 정상회담 이후에 저희 에너지 연구하는 한반도 에너지가 아니라 남한에서의 에너지 전환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 고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를 이 정상회담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고 그리고 이 한반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책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1년 정도 공동으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논문이나 그런 글로 쓰는 과정을 거쳐서 한 2, 3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책이 나온 시점하고 2018년에 차에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기에는 모두가 고민해보지 않았던 영역이어가지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평창 평화 포럼에서 한반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네임을 갖고서 공유를 그래도 조금 늦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앞으로 아직 시간은 많고 또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미래 세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마 좀 미래에는 다시 또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려 하는 것은 뭐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는 시간이어가지고 15분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한반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한반도라는 이름을 차마 감히 에너지 전환에다 붙였던 것에 대한 그 어색함
어떻게 나만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은 한국 사회 구성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할 때 세 가지 맹점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반본론적 국가주의라는 건데 지금 이게 동시 통역이라는데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언어 용어가 약간 학술 용어여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두 번째는 반본론적 경제주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본론적 남한주의. 몇 개의 워딩은 제가 지어냈습니다. 제가 지어낸 건데 일단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바로 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본론적 국가주의는 메소돌로지컬 내셔널리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회과학에서 많이 해외에서도 국제학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반본론적 국가주의라는 인식이 우리가 한반도 혹은 남한과 북한을 공간적으로 이해할 때 얼마나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얘기를 하려 합니다. 이 반본론적 국가주의는 제가 여기서 정리했듯이 기존의 한국 사회 혹은 북한을 볼 때 민족이나 국가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그다음에 국가라는 지리적 스케일을 중심으로 사회를 인식하면서 다른 스케일에서의 어떤 지리적 글로벌 혹은 지역 아니면 평창 아니면 서울 다양한 다층적인 스케일 상에서의 그 구성이 한국이라는 한반도라는 다양한 그 스케일을 만들게 되고 공간성을 만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국가 스케일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 있는 당구장에 있는 당구공들처럼 미국처럼 큰 나라가 되었다든지 아니 한국처럼 좀 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든지 다 똑같이 이런 당구공과 같은 형태이고 그다음에 또한 당구공의 안과 밖은 철저하게 그 경계는 나눠져 있어가지고 구분되어지고 상대방에 영향 미치지 않고 이런 공간으로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특성도 이해하고 안과 밖의 연결성 같은 거 다른 당구공이 다른 당구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도 간과하게 되고 제 유튜브에 최근에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한반도의 역사랑 어떤 좀 역사 관련된 유튜브에서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보면 북한과 남한은 색깔로 나눠져 있고 여기서는 어떤 이념적인 게 또 투영이 되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냉정적 맥락, 그다음에 한반도의 역사랑 어떤 보면은 결국 북한과 남한이 러시아, 중국 속에 속해 있는 북한, 미국과 일본 구도 속에 있는 남한. 그래서 이런 경직된 사고 속에서 반본론적 국가주의라는 것이 한반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했었고요. 근데 이런 시각에서 좀 더 다르게 보자 최근에 그런 시각 중에 하나가 도시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앞서 남상민 대표님께서도 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나사에서 한반도의 야경을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하고 그 한반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책을 쓸 때도 좀 많이 영감을 받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촬영했던 나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양은 작은 섬, 북한의 해안선이 보이지 않는 이유로 남북한 국민의 1인당 전력 소비량 차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떤 우리가 미리 지리 시간에 공부했던 어떤 뭐 북한과 남한의 경계, 중국의 경계를 잊고서 본다면은 그냥 단순히 불빛은 도시화를 반영하는 인디케이터라는 걸 생각하면 동북아시아에도 꽤 많은 도시화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좀 시꺼멓기는 하지만 블랙홀 같이 보이지만 국가 경계를 넘어서 도시화라는 것이 전개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행성적 도시화라는 말로도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화 현상 자체가 국가 경계를 넘어선다 해서 기존의 국가 간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가령 제가 오른쪽 하단에 얘기했듯이 중국의 도시화가 최근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중국으로 석탄 수출하는 게 금지되기 이전까지는 중국의 북한 무연탄 수입이 가장 많았던 거를 상대하면은 사실 산둥반도 이 가장 근처에 있는 산둥반도의 불빛은 어쩌면 북한에서의 그 석탄을 통해 가지고 또 불빛이 유지되었던 걸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 관계적인 이해 또한 국가 스케일을 넘어서서 도시화라는 차원에서 좀 더 국가 경계를 교란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사회 공간적 상상력에 투영할 수 있을까라는 것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행성적 도시화라는 말을 좀 꺼내봤습니다. 두 번째는 반본론적 경제주의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반본론적 국가주의가 국가 스케일 중심을 좀 본다면 반본론적 경제주의라는 것은 다른 사회 관계적 이해를 볼 때 어떤 지속 가능성, 환경, 정의 그런 부분에 있는 가치보다 경제를 좀 더 중심으로 우선시하고 다른 가치들을 배제시킨다는 것을 쉽게 얘기할 때 반본론적 경제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이 그림에 처음에 보는 다운표에서 보듯이 자원의 보고로서 우리는 북한의 공간을 인정했었죠. 심지어 한겨레 같은 진보 언론에서도
북한 광물자원 어마어마, 땅 밑에 재벌들이 있는 셈이라고 했죠. 이런 워딩에서 볼 때 우리는 사실 너무나 노골적으로 진보와 보수와 그런 이념과 상관없이 북한을 자원의 보고로서 보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2018년에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직후에 나왔던 정부에서 제안한 플랜 중에는 평화발전소 건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평화발전소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석탄이라는 채굴주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서, 기후변화 문제의식을 갖고서, 탄소 중립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서 볼 때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플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최근에 나왔던 석탄에 대한 입장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가령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작년 12월 말일에 있었는데, 여기 회의에서도 석탄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얘기하고 새해에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에서도 이렇게 평화발전소라고 해서 화력발전소를 지으려고 하고, 북한의 그 러짐에서도 이런 석탄을 만들려고, 석탄을 계속 하려 하고 있고, 결국 여기서 말하는 오늘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화두인 평화 공동체가 화석연료 기반 남북한 평화 공동체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럴 경우 이 한반도기가 이 화석연료를 기반하고 이 민족주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는 이 평화 공동체 형태는 맞을까?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한 긴장 관계를 우리는 계속 갖고 있는 것도 반본론적 경제주의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는 반본론적 남한주의라는 맹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서서도 UN 에스캅에서 작년에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고 이제 남성희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거기서도 이제 소프트뱅크가 이제 스폰서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본 소프트뱅크 손종희 사장님이 이제 아시아 슈퍼그리드를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렇게 관련 회의를 손종희 했듯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국가 자본주도의 아시아 슈퍼그리드라는 것이 사실 앞서서 경제적 타당성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상이한 체제, 이 슈퍼그리드가 지나가고 있는 자본주의의 공간, 사회주의의 공간, 그 부분의 이해 결여, 또한 성장주의의 과도가 경도되어 있고, 또한 다른 전환이 많은데, 다른 전환, 이런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에 기반해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이 여기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한반도 에너지 전환 책에서 이제 홍덕하 교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북한을 우리의 분석의 실험의 대상을 보고, 그런 전환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만 만들고, 거기서 주체와 객체, 대상,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기존의 남북 협력을 바라볼 때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에너지 협력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게 반본론적 남한주의라고 저는 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없어서 이제 짧게 2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던지고, 이 부분을 아마 저는 오늘 기대하는 게 우리 청년 대표 선생님들이 좀 이야기를 끌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환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걸 이제 제안했던 겁니다. 그 책에서 북한의 석탄을 땅속에 내버려 두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설명한 거는 좀 복잡한데, 어쨌든 그거를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3번째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에 이 시꺼먼 거를 보통은 저발전된 거고, 주변에 있는 불빛들이 확산되는 것이 평화이고, 그것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본이나 국가의 시각에서. 하지만 이 검은 것이 꼭 그렇게 나쁜 걸까? 다른 생각할 때 여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북한에서의 저발전을 용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맨 마지막에 인류세라든지 저성장 시대라든지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화두가 되었을 때, 차라리 화석 연료를 채굴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그것을 땅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인 차원에서, 한반도 지속 가능성의 차원에서 볼 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서구에서는 운동의 형태로, 또 청년 세대에서 중심이죠. 보면은 석탄이나 화석 연료 땅속에 내버려 두자는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운동의 영역에 있는 걸 좀 더 제도의 영역으로 끌어와서 커먼즈의 관점에서 이렇게 북한의 화석연료 매장지를 어떻게 커먼즈로서 가치를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이제 책 속에서 이제 담아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분권형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귀 기울여야 된다. 앞서서 이제 그리드 같은 동북아 슈퍼그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대 서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도. 그런데 북한이 그걸 진짜로 원하는 걸까? 물론 수풍댐에서 중국하고의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일부 에너지 같은 걸 공유하기도 하지만 그건 접경지역의 일부이고 북한의 영토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국가 공간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중앙 집권화되어 있지 않은 북한은 공교롭게도 제재 국면도 있고 계속 저발전되는 상황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한국은 한국전력이 다 맡고 있죠. 하지만 북한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북한에서는 분권형 에너지 전환을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내재적으로 북한을 알고 있을까?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앞서 얘기했던 반번호적 국가주의, 경제주의, 남한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최근에 또 계속 이제 북한 문건들을 보면은 물론 재생에너지법 같은 건 많이 언론에 알려져 있지만 또한 노동신문 같은 거 제가 이제 연구한 게 노동신문도 많이 보고 하니까 노동신문 같은 북한 매체를 통해서 보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통합전력 관리 체계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최근엔 예전에는 국가 송배전이 모든 것을 이제 각 가정마다 공급했는데 90년대 이후에 이제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2000년대 들어서는 최근 박민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개인들은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는 전기를 뭐 재생에너지 패널 같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 전력을 코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훔쳐올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런 전력을 수급하려는 실천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어떻게 우리는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이 이런 분권의 에너지를 좀 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역으로 그런 부분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오히려 또 모멘텀을 북한이 통해서 오히려 제공해 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왼쪽은 이제 패널이 있는 이 북한 시민들의 일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오른쪽 그림은 이런 프로판가스를 갖고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이런 평양 시내에 있는 이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 전환과 가까운 지향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결론은 결국 숨은 그림 찾기의 자세로라고 했는데 정리하면 한반도 에너지 전환을 논하기 위해서는 책에서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개별 에너지 사업 부문을 넘어서 거시와 미시적 수준을 종합하는 다층적 차원에서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고 그래서 슈퍼그리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랜드 내러티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남한과 북한이라는 개별적이고 폐쇄적 국가 공간이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새로운 연결성과 위치성을 담을 수 있는 한반도 차원의 새로운 사회 공간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미래를 가정하던 어떤 통계 수치 있지 않습니까? 통계 수치에 기반해가 시나리오를 짜기보다는 그렇게 할 경우는 화석연료 중심을 했던 경로 우조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상상력이 굉장히 봉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 정말 규범적으로 또한 경제 중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생태, 정의, 다른 차원의 사회적 가치들을 포괄해가지고 바람직한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환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도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경계를 그 뒤에 있는 북한 측의 이 태양 에너지판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생각을 좀 더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5분 동안의 그 짧은 동안에도 그 핵심들을 잘 그 전달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부분들에서는 이제 환상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평화공동체의 그 인식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복적으로 사고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그 몇 가지 시사점들을 주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그 세 번째 김춘희 사무총장님께서 한반도 생태 평화협력 방안을 DMZ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앞에 두 분과 내용이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보겠는데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같은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생태보전 협력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민통선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지금 남북한이 우리가 지금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 지금 접경적이 저렇게 있습니다. 흔히 DMZ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역이 지금 4km 정도로 지금 저희가 벌려져 있고, 그 아래 보면은 저희가 또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쭉 연결된 적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저기에 보면은 Control Line Against Citizen이라고 하는 라인들이 지금은 민간인 통제구역, 그래서 민통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 이 지역이 중요할까요? 특히 저는 이제 서부 민통선 지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파랗게 돼 있는 지역이 번식지고요, 빨갛게 돼 있는 지역이 월동지인데, 지금 레드 크라운드 크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두루미입니다. 두루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합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와이네이트 크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두루미입니다. 제두루미.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두루미를 북한에서는 흰두루미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두루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남북한 통일되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환경 관련 용어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몽고나 러시아나 이 지역에서 두루미도 제두루미도 번식을 합니다. 번식을 하고 10월 말부터 3월 말까지 한국 민통선으로 날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퀴즈 하나. 이들은 왜 날아올까요? 혹시 아시는 분? 왜 거기서 살지 않고 아래로 내려올까요? 제가 그쪽 지역 주민께 들었던, 저는 두루미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지만 제가 들었던 얘기는 굉장히 눈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두루미들이 낙곡을 먹어야 되는데 낙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먹이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오느냐? 우리 한반도의 중심구역인, 중심축인 민통선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일본으로 갑니다. 근데 파주 연천 철원을 보면,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들인데 이게 지금 파주에 있는 논입니다. 논인데요,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천수담 논들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논은요,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주의 농부들은 지금 저렇게 파주 쌀 조합을 만들어서 그 파주 내에 있는 장담반도에서 이 사람들이 친환경 농법을 구현을 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76세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왜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농업이 훨씬 더 힘드니까 왜 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제초제를 그냥 뿌리면 되지,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저분 입에서 나왔던 말들은 유기농이나 자연농을 하니 훨씬 더 시장에서 구매가도 훨씬 좋고, 이게 또 우리 땅질을, 토질을 해서 훨씬 좋으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쌀 가격은 일반미보다 훨씬 좋습니다. 일반 관행농보다. 근데 이 논들이 단지 사람한테만 유익할까요? 여기 와서 보면은 뜸부기, 그리고 수원청개구리, 그리고 제두루미, 그리고 저새, 세계적으로 멸종기종들이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예, 여기는 지금 초평도인데요. 초평도는 70년간 사람이 한 군데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런 데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개발 특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파주 연천 철원의 대부분의 이런 논들은 서울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연천입니다. 우리 율무차 먹죠. 최근에는 많이 율무차를 먹지 않는데, 커피 때문에. 연천에 가면은 이 파란 게 율무입니다. 율무. 율무인데요. 그 다음에 있는 사진은 두루미들이 대부분 낙곡을 먹거든요. 근데 연천에서는 논이 없어요, 많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먹는 거는 율무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두루미 연구자들이나 활동가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율무를 먹고 있는 두루미를 보고 이거는 세계적인 장관이라고 놀랍니다, 다들. 낙곡을 먹는 거는 봤을 때 율무를 먹는 공간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들 하죠. 어떻게 된다고?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죠. 다들 개발로 인한 어떤 이익들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율무밭이요, 농민을 살립니다. 굉장히 그 256농가에서 율무를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율무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연천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율무를 먹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많은 열종족이 있는 곳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율무를 먹는 두루미는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공간입니다. 철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대요. 남북한 분단되고 나서 김일성 씨도 만약에 우리가 철원논을 북한으로 가지고 왔다면 우리 북한에 굶주림 없었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철원논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데 이 논이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 광활한 논에 이런 물이 있더라고요. 이런 물이 있어서 샘통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샘통. 그렇기 때문에 두루미가 많이 오겠죠. 왜냐? 물은 누구에게나 다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살죠. 그래서 물도 많이 있고 또한 낙곡도 많이 있는 곳을 두루미는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이 철원이 되겠죠. 누가? 두루미가요. 여기 보면은 철원 농민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철원 논이 지금 한 10,000헥타르가 훨씬 넘는 공간인데 농민들이 두루미 농법으로 벼를 생산하고 있고 또 그들이 그 쌀로 만든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작이라고. 저 대작이라는 용어가요. 남북한 서로 만나서 판을 벌리자 이런 의미로 대작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지금 농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논뿐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두루미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논인데요. 지금 저기 논에 지금 많이 앉아 있는 저 곳은요. 농부들이 수확을 끝낸 논입니다. 논인데 저기에 엄청나게 많은 두루미들이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을까요? 농민들이 콤바인을 수확을 하면서 한 3%가량의 낙곡류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두루미들이 그 낙곡을 먹으러 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두루미류는 전체 한 15종 정도가 있는데 철원은 7종을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민들이 어떻게 두루미 농법을 할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가서 보니까 이런 공간들, 이게 논 옆에 이런 조그만한 이게 흐름이 있는데 이게 농부들은 찬물바지라고 했습니다. 찬물바지. 왜 찬물바지냐? 논에서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되게 차대요. 찬데 이게 논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벽시가 죽으니까 농부들이 일부러 이런 도랑을 파서 물을 일정 정도 데운다고 합니다. 데우고 난 이후에 논으로 흘려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벽시가 죽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볏짚 존치를 하는데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혹시 보입니까? 이 논과 이 논의 차이가 보입니까? 멀리 보니까 안 보이시죠? 이 논은 그냥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그냥 벼가 축사로 팔기 위해서 준비된 논입니다. 여기는 다 조각조각 나져 있죠. 이거는 볏짚존치가 된 논입니다. 볏짚존치가 농부들이. 그래서 이 논은 볏짚을 말아서 우리 겨울논에 가면 큰 공룡 있잖아요. 큰 공룡. 이거는 공룡을 위한 볏짚이고요. 이거는 두루미들 먹이를 위한 볏짚입니다. 여기 지금 물이 있죠. 농부들이 논에 물대기를 합니다. 논에 물대기를 해서 이 겨울철에 월동하는 철새들이 물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두루미가 왜 물에서 휴식하고 잘까요? 우리도 안전한 곳으로 가잖아요. 안전한 집으로, 안전한 아파트로, 안전한 한옥주택으로 가는데 두루미들은 왜 물 있는 곳에서 쉬고 잘까요? 천적들이 들어올 때 물이 있으면 물소리를 통해서 천적이 오는 것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물에서 휴식하고 물에서 잠을 자는데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천적들이 오는 거를 구별하면서 농부들이 일부러 논에다가 물을 댑니다. 언제? 매해 10월 달. 그래서 그들이 놀고 나고 3월 달에 가면 3월 달에 이때 이 농부들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논에 물대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형수로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 논에 가면 대부분 다 시멘트수로거든요. 하지만 농부들이 시멘트를 만들지 않고 자연형수를 만들므로써 지금 이것들을 두루미 서식에 도움이 되고 있는 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천을 보면은요, 지금 여기가 그냥 그 잡목이 우거진 곳이었는데 작년 4월부터 전국 농민회랑 연천군에 있는 농부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조성했냐면 논을 조성을 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로는 벼로는 두루미를 주고 북측에 제공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제안이 됐었는데 북측에서는 마음만 받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지금 브리우토끼라든지 지금 두루미 먹이로 수확된 쌀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없네요. 나머지가 지금 사라지고 없는데 나머지 쪽이 뒤에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지금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 DMZ를 보존하자 하는데 DMZ를 보존하려면 민통선이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근데 또 민통선이 보존이 되려면 그 안에서 어디가 보존돼야 되냐 하면은 논이 보존이 돼야 됩니다. 논. 그래서 DMZ 보존이 되려면은 민통선의 논이 보존되는 게 핵심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 저는 이 민통선의 논 보존을 통해서 남북 협력의 어떤 교두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일까라고 따져보면 사실은 두루미들이 일본에도 있고 우리 이 월동하는 곳이 일본에도 있고 우리 민통선 구역에도 있는데 사실은 일본에 있는 곳은 두루미는 텃세가 됐습니다. 텃세. 근데 우리는 철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많이 방문했던 외국인 활동가들이 한국 논의 그 유의미함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특히 그 파주 연천 철원의 공간들이 매우 세계적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독일도 지금 통독 이후에 그 접경 지역이 보호구역이 됐거든요. 보호구역이 됐는데 독일 활동가들은 저희한테 묻습니다. 또 저희 정부에 묻습니다. 그 DMZ 관련 민통선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철학과 비전은 뭐냐라고 묻습니다. 묻는데 사실 정부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 다 개발 계획만 있으니까. 독일 활동가들은 그 처음에 정부에 제안을 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의 보호교육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최고 수준의 보호교육 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최고 수준의 보호교육을 지정해달라. 이렇게 청와대도 얘기하고 환경부도 얘기하고 저희도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 사항은요. 일단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지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제한 사항은 한국 정부만이라도 적어도 이런 것들은 하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싶은데 실제는 그 어떤 DMZ 일원이나 민통선에 그쪽 지역 토지용에 관한 어떤 국가의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은 뭐냐? 보존으로. 그래서 그거를 담는 DMZ 민간인 통제구역 보호 및 주민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그 국립생태원이 여기 현지를 조사를 했는데 특히 그 창씨 개명된 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땅들은 국가 소유로 일원하자. 어디로? 환경부로 일원하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그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국방부 소유, 농어촌공사 소유, 굉장히 많은 국가 그 소유지 땅이 있는데 그 지역만이라도 보호구역을 하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고 특히 여기가 지금 대부분 다 사유지인 논은
70%다 이렇게 부재주주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인 논에 대해서도 국가가 좀 대책을 세우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저희가 좀 국회랑 혹은 또 단체들과 혹은 또 현재 농민들과 저희가 함께 활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민통선 논이 왜 보존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또 현재 환경운동연합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그 보존을 위해서 어떤 제안들을 하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 패널 토론에서 좀 더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환경운동연합에 전달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는 일단 세 분의 발표는 마쳤고요. 바로 이어서 패널 토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으로 두 분이 오셨는데요. 우선 그 청년기후 긴급행동에 우리 강은빈 대표께서 먼저 이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뭐 코멘트도 좋고 혹은 뭐 질문도 좋겠고요. 먼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기후 긴급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은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께서 미리 그 발제 자료도 보내주시고 또 오늘도 친절하게 시간 맞춰서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기후운동 하기 전에는 이 분단 문제를 잘 집중하면서 저의 20대, 30대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치외교학과를 갔었는데 이렇게 기후위기를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분단 문제라는 한반도의 시대적 과제와 이 기후위기라는 인류 문명의 과제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작업을 하고 저도 그런 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그런 고민들을 그냥 개인적으로 하다가 오늘 이렇게 평창 평화 포럼에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황진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저도 공감이 갔던 게 그런 자원의 보고로 북한을 이제 보는 것들, 그리고 북한을 이제 일방적으로 실험 대상 또는 이제 착취하거나 개발하는 대상으로 이제 여기는 게 우리나라에 좀 만연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이 갔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청년기후 긴급행동 같은 경우는 기후 운동을 하는 프로젝트 중에 지금 재판까지 이제 가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석탄 발전소를 수출하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문제식 가지고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기후위기로 얘기를 하지만 선언도 하고 국가나 정부는 하지만 기업도 기후위기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구체적으로 석탄 수출은 우리가 국내에서는 탈석탄 선언도 하고 이러지만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문제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후위기에서 석탄발전소는 좀 문제지만 그걸 바깥으로 보내는 것, 수출하는 거는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찬성한다라는 이제 그런 국민적인 정서가 있는데 이제 2020년 10월에 KBS랑 그린피스가 이제 공동으로 시민 인식 조사를 했었을 때 기후 변화 정책에서 석탄 발전소 퇴출 중요성을 묻는 거에서 중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86.8%였지만 우리나라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해외 석탄 투자를 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데 아시아에 석탄을 투자하는 것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찬성한다가 53.2%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후 운동을 해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위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지만 이 경제 성장이나 국익이라는 어떤 가치, 이데올로기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력하게 쓰러지는 상황들을 좀 정직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진태 선생님한테 얘기들을 좀 들으면서 발제를 들으면서 공감이 갔는데 그래서 그냥 운동적인 차원이나 뭐 이념적인 당위적인 거 말고 이제 제도적인 차원에서 짧게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커먼즈 지점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고 가셨는데 저도 사실 기후 운동을 어떻게 그냥 운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을 해나가는 전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할 때는 커먼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이어서 그 김춘희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끝부분에서 제안사항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솔루션들 좀 있었는데 커먼즈라는 개념이 제가 이해하는 것에서는 그러니까 국가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의 것도 아니고 시장의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평범한 그 커먼즈라고 여기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같이 이용에도 참여하고 관리에도 참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을 저는 이제 커먼즈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김춘희 사무총장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에서는 이제 국공유화 또는 이제 환경부로 일어나 해서 이제 개발 호재 관련해서 이제 방지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전제를 주셨는데 사실 지금 환경부 장관 님께서나 이제 지금 이제 한국 정부에서 환경부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개발 사업들이나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못 치우고 있는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아까 김춘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정말 이렇게 풍부하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나라 생태계와 또 이런 그 생명체들을 잘 보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국공유화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지점에서 저는 우리가 좀 더 그냥 법제도나 정부의 어떤 요구안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게 어떤 게 됐을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민단체에서나 운동의 맥락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여기 제안 사항에서 이제 안 적어 주셨더라도 가지고 계셨던 고민 의식이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파주 땅에 이제 서울 사람들이 그걸 파주 논밭을 다 사서 그 개발 호재를 좀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도 지나가면서 해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 좀 더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처음에 네 남상민 부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점에서 전 또 질문이 좀 들었던 게 남북 협력이나 이런 지점들은 사실 이런 정치적 변수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하지만 계속 왜 이게 안 될까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아까 황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더 퇴보했고 그냥 되게 꿈 같은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어떤 평화 구상이 자꾸 되는데 유엔은 좀 중립적으로 이런 국가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영역이랑 조금 상대적으로는 독립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파리 기후변화 협정 당사국에 이제 북한도 포함돼 있고 한국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포럼을 만약에 이런 소통 채널을 마련을 하는 것들이 기후위기 자체를 좀 함께 고민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정책을 만들고 지도자들이 바뀌어서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하고 소통하고 알아가는 과정들이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남북 청년들이 만약에 소통을 하는 기회들을 유엔 차원에서는 조금 마련을 하거나 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사실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우선 강은빈 대표께서 여러 가지 그 질문 사항들을 각 발표자마다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은호 그 위원장님 그 토론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상민 부대표님,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은빈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황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질문에 대해서 보면요. 2018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설렌 그런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유엔 같은 경우에 사실은 유엔이 북한하고 관련돼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의 실행자로서 유엔이 있고요. 그거는 사실 안전보장이사의 중심으로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의 인도 지원 또 개발 협력의 주체로서 유엔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북한 그 지속가능 발전 SDG BNR 그 국가 보고서를 보셨을 건데요. 그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두세 차례 이제 북측 관련 그 실무팀들을 밖으로 초청해서 그 보고서 작성 기법하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훈련 다른 국가들하고 경험 공유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보고서 초안을 만들고 그 초안 검토 작업을 사실 제가 직접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 검토 작업, 그 다음에 그 보고서에 있는 보면은 복잡한 그래프가 4개가 있는데요. 그것도 뭐 저희가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유엔 같은 경우에는 또 저는 또 한국인으로서 북한의 그 중요한 보고서 작업에 직접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느낀 것은 저희가 같이 작업했던 팀은 북한 외무성, 그 통계국, 그다음에 국토환경보호성, 조선과학원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절실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후변화 서치하면 24번 나오는데요. 그 보고서에. 그 재난, 디자스터 서치하면 74번인가 나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도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특히 조선과학원 같은 경우에 과학자들 등은 더더욱 그런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서 사실은 후속 사업도 계속 진행하는 걸로 논의하고 있고 아쉬운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뭐 사람들이 왕래를 못 하다 보니까 중단이 됐는데요. 원래는 2020년부터 재난, 환경, 그다음에 통계 여러 영역에서 그 교육 훈련을 밖으로 해서 진행하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유보가 됐고 또 북측에서는 특히 그 온실가스 인벤토리라든가 특히 재생에너지 부분, 교육 이런 요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으리라 보고 이게 남북 양자 관계가 아니라 뭐 동북아 또는 아시아 이 다자틀 속에서 남북 전문가들이 만나고 또 남북의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황 박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몇 가지 첨언을 하자면요. 저는 이 유럽의 경험을 보면 35개 국가가 연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40% 목표를 해갖고 이미 기존에 연계된 그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보면은 이 그 국가 간 전력 연계하고 분권형 에너지 체계하고 이게 대립적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상세히 설명하기는 너무 깁니다만 두 번째로는 저도 사실 녹색연합 창립 멤버 그전에는 공예추방운동연합 환경연합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쭉 해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우리 청년활동가 입장을 되게 공감을 하는 편인데요. 또 한편으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전력 에너지 수요를 줄여야 되고 또 에너지 효율성을 늘려야 되는데 그건 이제 반드시 가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전기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열에너지, 수송에너지, 산업 부문, 가정 부문 우리가 쓰는 에너지 형태가 전기로 점점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129기가와트 용량인데 한국의 발전 용량이 그걸 그다음에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재생에너지로 한국 자체의 어떤 재생에너지로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유럽의 경험이 저희는 좀 중요한 타선 지석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북한의 그 에너지 시스템 저는 그 한국에서 북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또 논의들도 많은데 저는 좀 약간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요. 저는 북한이 스스로 이미 자기들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방식을 이 남쪽에서 너무 이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게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스템도 결국은 북한이 선택할 문제인데 다만 북한한테 여러 옵션들을 보여주는 거는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 통계로 36.4% 제시한 거는 사실 이거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통계 자료 보고 북한 그 전문가들한테 이게 사실 맞냐? 이건 뭐 월드뱅크도 45%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니까 내부의 어떤 통계의 문제 또 하나는 지금 북한 개별 가정들이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많이 수입을 해서 개별 가정이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통계에 안 잡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문제가 많다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중요한 관건이고요. 어떤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 모든 국가들이 다 이제 연계가 돼 있는데, 섬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데 저는 오히려 상이한 체제가 걸림돌이 되지만은, 상이한 체제를 극복하면서 이렇게 연계가 이루어질 때 그건 이 신뢰 구축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가 48년 봄부터 남북한 전력선이 끊겼는데요. 아무튼 그걸 저는 신뢰 구축의 수단으로서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황진태 연구원님. 저는 강은빈 대표님 말씀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근데 남상민 대표님 얘기도 간단하게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당연히 동의하고 있고요. 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이 있고 일단은 국익이란 프레임도 해외로 수출할 때 사실은 석탄 발전뿐만 아니라 이전 정권에서도 원자력도 수출하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익이라는 게 이제는 소프트 파워의 차원에서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제 외교상에서의 척도라면은 좀 국익을 좀 다르게 어쩌면 한국이 반세기 동안의 발전주의 국가 맥락 속에서 너무 발전주의, 성장주의 우선으로 해왔던 그 철학에 아직 좀 남아있는 부분이 그런 국내에서 이제 좀 더 하기 힘든 산업들을 해외로 통해서 좀 더 이전을 통해서 성장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려는 걸 좀 이제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국익에도 대외적으로도 인지도도 더 나아질 것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커먼즈에 대한 거는 이미 뒤에서 사실은 김춘희 사무총장의 발표에 대해서 강 대표님이 지금 얘기를 뭐 하셔가지고요. 저는 그거에서는 뭐 커먼즈를 지금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북한을 바라볼 때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반번호적 남한주의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때 북한이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강금실 전 장관님이 지구와 사람 대표이시기도 하죠. 오셨는데 지구법 쪽 연구를 많이 요즘에 하고 계시거든요. 그 지구와 사람에서는. 근데 거기서는 그 인간 중심적인 사상에 대해서 비인간들은 인간의 객체로만 남아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 자원으로서 활용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루미가 만들어내는 지금 이 독특한 DMZ에서의 생태적 경관은 두루미가 그냥 단순히 거기서 어떤 장소 마케팅에 아니면 우리 평화 경제의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도 주체일 수가 있다. 그들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주체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그런 부분이 커먼즈 논의에서 최근에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More than human commons라는 논의가 있는데 그런 쪽에 좀 고민까지 확대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상민 대표님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까 발표할 때 좀 제 발표에 제한된 시간에서 말씀드리는 해서 약간 단면적으로 얘기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남상민 대표님은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제도 영역에 가서도 계속 꾸준히 고민을 치열하게 하고 계신 걸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존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에서의 그 대규모 슈퍼그리드의 경우에도 가령 모로코 같은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가 유럽으로 그렇게 갈 때 그 과정에서 모로코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가 또 배제되고 주민들이 쫓겨나고 그런 작동이 지금 있습니다. 좀 있는데 그게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은 슈퍼그리드 자체가 우선이다. 이건 재생에너지잖아 하는 그것만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고 당연히 저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라는 거 자체가 갖고 있는 동북아 평화 그리고 상이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통해서 연결됨으로써 만들어지는 신뢰가 어쩌면 그런 신냉전적 맥락도 뒤집을 수 있고 동북아 새로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분권형 에너지 전환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도 이제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하나의 내러티브 아까 전에 남 대표님이 말씀했듯이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감나라 배나라 하는 상황은 웃긴 거고 거기에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촉매제가 될 수 있거나 약간의 조언할 수 있는 굉장히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사실 슈퍼그리드 같은 게 그 그림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전력 풍력 그림들 보면은 거기 사실 압도되고 주눅들 겁니다.
저 같은 연구자도 그런데 북한 당국자도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 가야 되고, 특히 VNR 같은 거에서 직접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VNR을 발표한 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뭐 에너지 부분에서든지 북한의 SDG에 있어서도 좀 남 대표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김춘희 총장님. 강 대표님의 그 질문, 솔찬이 진짜 깊습니다. 깊어서 너무 질문이 좋고요. 제가 말씀하는 내용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게릿 하딩 그 학자가 공유제 비극을 이제 발견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논문의 마지막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공유제 비극을 우리가 보지 않으려면 1번 사유화하든지 아니면 국공유화해라 이거였거든요. 하지만 오스트롬이 전 세계를 조사했었을 때 아니야, 꼭 공유지를 관리하는 것들은 사유화 혹은 국공에만 있지는 않았어. 자체 주민들이 규약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카먼스를 관리하고 지켰어.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 그런 이제 논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엄청나게 많이 환호를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2000년대 초에 미국 단체들이 왔습니다. 야, 김춘희, 그 환경연합이나 이런 녹색연합 이런 단체들이 지금 여기 민통선 지역에 지금 굉장히 개발 바람이 불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논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사냐.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서 미국처럼 이 땅을 사라라고 말했었어요. 왜냐하면 개발이 예상이 되니까. 근데 그때 저희는 어떠냐면은 이 우리나라 농민들이 갖고 있는 전통의 논에 대한 생각이 자기 삶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땅을 사지? 어떻게 이걸 우리가 농민을 더 뺐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행동을 못하는 틈에 논은 다 팔렸거든요. 누구한테 팔렸냐? 서울에 있는 부자들한테 팔렸어요. 팔렸는데 그러면은 지금 농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유화하거나 보호구역화하지 않아도 땅을 가진 농민들이, 즉 소유주들이 그거를 자체 규약을 통해서 땅을 팔지 않아야 돼요. 적어도 그런 공유관리이 되려면은. 하지만 지금은 이미 다 팔려있는 상황인 거예요. 팔려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최소한의 지금 농민들이 그 경작을 계속하면서 땅은 팔렸지만 경작은 계속하면서 이 두루미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최소한 보호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관리하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물론 우리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들도 약간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행안부, 하지만 문체부, 하지만 국방부 이런 데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잘 생각이 없거든요. 그쪽의 듀티는 생태보존이나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이것들이 보호되려면은 적어도 환경부 영역 내에 있는 보호구역으로 돼야만이 그게 일단 보호가 되고 그래야만이 아까 두루미 농법을 하는 농민들한테 국가의 지원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보호구역의 장치, 법정 구역 내에 보호구역 장치를 하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그 파주 연천 천에 지금 땅을 사는 문제들은 땅을 살려면은 사실상 몇 군데 단체들이 지금 땅을 작게 사고 있는데 굉장히 재정이 부족하니까 아주 조그마한 땅들을 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알아보고 있기는 한데 그 땅을 산다는 소문이 나거나 그러면은 그 소유주의 땅값을 금방 올립니다. 금방 올리고 이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도 이제 좀 작게 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차라리 그러면은 큰 기업들이 그 논을 사서 그거를 국가에 주는 방식 이런 것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네, 이 토론 답변을 듣다 보니까 또 그 답변 안에서도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두 번째 패널을 모셨기 때문에 이은호 위원장님께서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세 분 발표자에 대해서 질문 주시고 답변 다시 이어가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봐서 그 토론 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이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되게 알찬 토론을 값진 자리에서 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고, 답변을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일부 받은 것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평화 포럼에서 뜻깊게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을 저희가 남북의 에너지 전환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생각하는 전제를 짚고 제가 발표해 주신 것들 비추어서 저의 고민들, 좀 질문들을 몇 가지만 풀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남북 협력이나 저희가 남북 문제를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저희가 국가 안보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조금 생소한 말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조금씩 대중화가 되고 있는 말이지만 이제는 생태 안보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는 우리가 물론 전쟁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있었지만 이걸 딛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리고 남북이 평화를 일궈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한반도의 생태와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고 나아가서 기후위기를 막아내는 그런 우리 한반도의 생태를 지키자 이런 생태 안보의 관점에서 좀 저는 접근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 안보의 관점에서 저희가 에너지 전환을 남북이 함께 해야 할 텐데요. 이 에너지 전환이 물론 단순한 에너지원 전환은 아닐 것입니다. 앞서서 발제자분께서 발제해 주시면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탄소, 석탄이나 석유를 땅에서 이걸 끄집어내면서 추출주의라고 하죠. 이런 석탄이나 석유를 가지고 착취와 폭력과 이런 자원을 고갈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탄소 문명을 떠받쳐 왔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기후위기 시대에 이걸 돌이켜서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의식주,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우리의 일상, 취향까지 모든 게 정말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의 고민은 이게 좀 목표 관리라고 할까요? 요즘에 생태 헌법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남북한이 통일을 한다면 이거 어떻게 조금 더 이런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목표 관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듭니다. 아까 황진태님 발제해 주신 것처럼 북한에서도 석탄 발전소를 더 만들겠다. 우리나라도 2018년도에 평화 발전소를 새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P4G 서울 정상회의 때 14일 정도 단식을 했었어요. 헝거 스트라이크를 했는데 이게 신규 석탄 발전소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60기에 가까운 석탄 발전소를 돌리고 있는 걸 넘어서서 한 해외랑 국내 10기 정도 대표적으로는 지금 삼척이랑 강릉 안인이 이제 거의 다 지어진 상황인데요. 북한도 이렇게 석탄 발전소 짓는데 열 올리고 있는데 이게 생태헌법 개정이 됐든 아니면 통일이 되면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게 됐든 아니면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인지 예산제 같은 경우가 됐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표를 조금 더 명료하게 세우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모델도 조금 고민이 저는 듭니다. 분산형 그리드도 말씀해 주셨고 아까 김춘희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지역 주민 차원에서 규약 같은 더 풀뿌리 민주주의적인 방식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완전히 어떤 국유화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지금 한전 그리고 에너지공사 이런 이제 단위들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전이 적자가 대단히 심한 실정이고 기존의 석탄 발전소 같은 중앙 집권적인 어떤 발전 방식들을 택하고 이걸 다 가격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한전의 적자가 대단히 막대하고 지금 전기요금 정상화도 한국이 유례없이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목표 관리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모델을 우리가 좀 어떻게 분산형 그리드도 좋고 아니면 이제 안전이들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미시적으로는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광역 단위나 기초 지역
단위까지 에너지 센터를 더 늘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예산 지원이 좀 아직 뭐 1억 이렇게 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작아서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런 목표 관리나 에너지 전환 모델을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걸 조금 더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언어나 소통 만남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태양광 북한 주민들 사진도 발표 자료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민주적인 우리가 저희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단히 재생에너지 갈등이 또 많죠. 재생에너지 갈등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언어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좀 되게 낯설고 좀 도시 경관 같은 느낌이고 또 도시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송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들어오면서 지역에서는 좀 착취당한다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북한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좀 어떻게 만나서 설득하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언어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은빈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청년으로서 그러면 북한 청년이나 북한 시민들이랑 우리는 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듭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작년 이제 COP 때 국제회의 COP에서 글로벌 유스 서밋을 만들자. 그래서 청년들이 유스 서밋을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북한 대표도 오니까 북한 청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 희망사항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갈등이 북한에서는 좀 더 이게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언어로 접근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듭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오늘 조금 에너지 전환의 결과물로 우리가 흔히 얘기되고 있는 고민 중에 정의로운 전환도 있고 또 이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역균형 발전이라 함은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고 있는 지역에 뭐 석탄 발전소를 짓거나 아니면 유력 후보들이 너나 없이 얘기하고 있는 신공항을 지역에 막 건설하는 방식이 북한에도 반복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균형 발전은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전환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익 공유 모델을 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산업계의 정의로운 전환이 됐든 아니면은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지 이런 방안이 됐든 이런 것들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한 3가지 질문 정도 큰 질문 드렸는데 답변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3가지 질문인데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뭐 각 그 발표자께서 전부 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본인이 평소 생각했던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춘희 사무총장님께서 먼저 첫 번째는 그 기후위기 목표관리 부분들과 관련한 그 질문이었고요. 그러니까 목표관리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재조정, 그러니까 지금과는 좀 다른 방식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뭐 두 번째는 그 북한 청년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뭐 어떤 방안이라든가 혹은 이런 부분들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나 이제 이익 공유 모델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 이익 공유 관련돼 가지고 그 독일에 있는 국민들도 사실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에너지 전환 공감을 한다고 하지만 막상 자기 지역에 그 경관을 해치러 오는 나름대로 그런 재생에너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되게 또 많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그 갈등 관리 조정 기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는 있던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는 이제 못하기는 하지만. 정의로운 전환 관련돼 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많이 현장을 다니지 못했고 과거에 2015, 16 현장을 많이 다녔을 때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쨌거나 그
지역 주민의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방법일 것 같고 환경운동가가 혹은 또 학자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들을 우리가 그들이 언허드 보이스잖아요. 언허드 보이스를 듣게 하는 공간들 이런 것들을 좀 활동가들이 마련해 주거나 이러면 그래서 정부에 얘기를 하거나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거나 하면은 실질적으로 좀 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부 정책 결정 지역 듣지 않을까. 그래서 활동가들이나 우리들은 그런 판을 만드는 것들, 그런 그라운드를 만드는 것 이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 과거에 그 석탄화력 발전소나 원전이 들어갔을 때는 주민들이 아무도 반항하지 않고 다 그거를 이제 수긍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주니까 일단 돈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시민의식 때는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시민의식도 많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좀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게 있긴 한데 제가 지금껏 지역 환경연합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본 것들은 어쨌거나 좀 지역 주민과 무관하게 많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가 있는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또 노동자 관련돼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업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독일의 큰 회사들하고 이게 계약이 돼 있는데 실제로 2024년이나 2025년까지 계약된 물품들은 다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탄소 중립이 되지 않는 물품들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요구한다고 하던데 어쨌거나 저는 그런 바닥의 현실들 이런 것들을 정책 결정에 잘 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고요. 북한 청년과의 만남은 아마 여기 계신 남상민 박사님께서 많이 만나보셨겠지만 저희도 이제 환경운동 차원에서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그러면 물론 그들은 NGO들은 아니고 정부 관료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컴퓨터 고민하고 뭐 스마트폰 고민하고 이렇게 얘기를 그런 걸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청년들 만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유엔 차원에서 그런 큰 공간에서 유엔 서밋을 청년 서밋을 제안하고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유의미할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보니까 종교 간의 만남도 있고 환경 간의 만남도 있고 농민 간의 만남도 있고 노동자의 만남도 있는데 보니까 청년 간의 만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역점적으로 취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보니까 들기는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저는 그 다른 거는 아니고 그 청년들 마주침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예전에야 뭐 전대협에서나 그렇게 평양 방문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남한의 대학생들이 만나기도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보면 지난해에 청년 북한에서 뭐 한국 뭐 드라마 같은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뭐 체제 내부에서 좀 계속 흔들리고 있고 요즘에 이제 예전처럼 뭐 노동당에 대한 그런 신뢰 같은 게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서 김정은이 직접 청년을 좀 많이 의식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좀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요즘에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물론 다른 한국 문화나 외부 문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다른 토론이 가능하고 민주주의 사회가 어떤지에서 막연하게는 좀 확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그런 마주침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마주침의 정치가 발생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도 우리가 만나기도 다시 또 어려워졌으니까 뭐 그렇지만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남상민 대표님. 네, 질문 세 가지 저도 적긴 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까지 고민을 못 해봤고요. 다만 사실 재생에너지 기후 관련돼서는 북측에서 최근에 바깥쪽에 이렇게 학습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건 뭐 수소 기술, 암모니아 연료 발전, 뭐 그다음에 CCS 탄소 포집에 대해서도 그 관심을 표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뭐 기술 정책에 대한 논의 또 그걸 위해서 그 담당하는 사람들하고의 만남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그 있는 분들까지 만나는 거는 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돼서 우리 강건빈 대표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도 이제 동북아
탄소 중립 협력을 이제 막 시작을 했거든요. 기존에 동북아 차원에서 기후변화 협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뭐 정치적 측면들도 있고 한중일이 다 그 기후변화 협정 또 그 체제에 있어서 그 협상 그룹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다들 탄소 중립 목표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세계 국가를 정부 대표들 모아갖고 논의했고 좀 구체적인 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청년들도 뭐 중국에서도 그 기후변화 관련돼서 청년들이 되게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강 대표님께서 그런 어떤 청년들 동북아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차원에서 북한이 나중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그 동북아 지속 그 SDG 포럼을 하는데 거기도 북한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지만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 할 때는 우리 한국에서 한 40명 참석을 했었고요. 거기에 또 젊은 분들도 많았고 북한에서 5명 참석을 했는데 되게 어떤 자유로운 어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단체들도 그 동북아 SDG 포럼을 활용해서 일단 뭐 북한이 청년은 아니지만 북한 관료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나온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더 토론을 해야 될 텐데 저희 세션에 주어진 시간은 4시 반까지여서 또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소용을 못할 것 같고요. 이것으로 저희 이제 포럼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토론과 또 발표자들의 그 내용들 속에서 이 평화협력 속에서 사실 이제 생태 위기나 기후 위기나 또 에너지 전환의 어떤 그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위상들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자리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남한에만 국한시켜서 했던 것들, 그래서 그 한반도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그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어떤 협력들이 필요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앞으로의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발표자 여러분들과 그 토론에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청중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